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200명 가까운 숫자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폭발적인 확산세는 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한 주가 2차 유행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유재복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줌으로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재복 위원이 조금 전에 발표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12일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틀 뒤인 14일부터 100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산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27일에 441명이 이제 가장 높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내림세를 보이고 어제 잠깐 올랐다가 이제 다시 내려서 2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뭐 숫자 자체는 195명이나 200여 명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추세상으로 볼 때는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여전히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60명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현재 5개 시도에서는 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 폭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도 좀 줄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물론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숫자가 줄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데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집단 감염도 나왔고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역시 감염 숫자가 계속 늘고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사실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보고된 것은 이제 충남 청양의 김치 제조 공장에서 현재까지 18명이 집단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국적을 가진 20대 그 직원이 지난 2일에 확진을 받고 그 직원들을 전수 검사해 보니까 16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청양에만 사는 분들이 아니고 고령, 홍성, 그러니까 충남 남부 쪽 일대에 많이 이제 사시는 분들이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요. 최근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 직원의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차 감염까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요. 네팔 국적의 여성이 어떤 식으로 감염됐는지 경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로 불분명 확진에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병원은 뭐 그 해민병원이라는 곳에 그 해민병원은 주로 이제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는데 지난달 28일에 의료진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28일이면은 사실 그 2.5단계가 이제 적용되는 그 시점인데 회식을 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거의 감염이 됐고요. 아산병원도 이제 한 명이 입원 환자 중에 한 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 환자는 직접적인 환자보다는 이제 2차 감염 확진 환자들이 많고 그로 인한 교회의 파생 감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사랑제일교회나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는 확보된 명단이 정리된 것이 5,3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물론 어제는 아니지만 한 75% 정도밖에 검사를 안 받았고요. 광화문 집회는 더 심각한데요. 검사를 받은 인원이 2만 명 정도인데 3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검사 대비 양성률은 꽤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원 검사를 받게 되면 언제든지 확진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광화문 집회 관련자 같은 경우는 명단이나 전화번호가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지방에서 이제 대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그 광화문에 도착하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데 방역
중앙방역당국에서 이제 명단을 내주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 조사한 사람들과 대조를 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적하기 힘든 그 참가자들이 5만 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그 지역사회 감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화상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 이영민 교수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일단 17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뭐 200명 가까운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류재복 해설위원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이 이제 어느 정도 저지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8월 27일에 비해서 국내 확진자 수는 434명에 188명으로 43%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도 313명이 148명으로 한 47% 정도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확진자 숫자 같은 경우에도 8월 27일,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에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매일같이 확진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15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인 확진자의 어떤 증가폭이 저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8월 27일 날 46명이던 것이 지금 하루에 이제 20에서 30여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154명이 되었고, 사망자도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전체의 아직도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감염이 줄어서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높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정도의 그 퍼센티지면은 전체 확진자의 5분의 1 정도 해당되고, 아직까지도 하루에 한 40에서 50여 명 정도에 달하는 확진자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감염을 시켰던 분들이 다시 또 다른 곳에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특히 네. 그 감염이 집단 감염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단 검사량이 조금 줄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많습니까? 진단 검사량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8월 초순에 검사량이 주말에는 한 1만 건, 주중에는 한 1만 5천에서 2만 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주말에도 한 2만 5천 건에서 3만 건, 주중에는 한 4, 5만 건 정도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입원 환자 선별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 건수까지 합치면은 지금 현재 하루에 6만 건 정도의 검사가 매일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많은 검사량에 대해서 이제 대한진단검사학회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검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역 당국은 8월 들어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월 달에 유행이 커진 데는 기본적으로는 7월, 8월, 5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누적 감염자 중에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누적돼 왔던 지역 감염이 일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긴 장마를 거치면서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량도 늘고 또 비가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환기를 적절히 시키지 않고 또 외부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좀 더 많이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8월 달에 들어서 방학과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 집회라는 그런 증폭되는 그런 위험 요인이 가중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유행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영민 교수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 당국의 이제 노력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2.5단계 효과가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도 매일 40건이 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월 초에 그 국내에서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10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생활 방역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었던 이러한 그 국내에서의 확진자의 급격한 그 확산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일부 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가 돼야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00명 이하로 확진자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체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및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인원들에서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서울 도심 집회 관련자의 많은 숫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이러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과 연결돼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및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참석자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협조가 지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한 그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와 2.5단계로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께서도 좀 강력하게 준수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러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와 도심집회 참석자분들도 이런 코로나19 방역에 지금 협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지금 큰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셨는데요. 유재복 의원,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이어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을 중심해서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강남구 수소 1단지 아파트인데요. 한 2천 가구 정도 사는 아파트인데 좀 특이한 점은요. 대부분 이 아파트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동에서 확진 환자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네. 구로구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런데 이 수소 1단지 아파트는 3개 동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명인데요. 경비 하시는 분이 2분이고 일가족 3명, 그다음에 이제 다른 동에서 사는 주민 1명. 이 확진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접촉한 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 동에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 지표 환자를 통해서 확진된 가능성과 아니면 전혀 별개의 확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나 다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의 집단 감염과는 좀 양상이 다른데 아마 조사 결과가 오늘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영민 교수님,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강남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다른 동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지금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들이 한 동안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떤 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심들을 저희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혼자 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 안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배출된 바이러스는 좁은 공간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기 중에 배출됐던 바이러스가 결국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이런 데 내려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손을 통한 또 감염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비록 혼자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시고 가급적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말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좀 안 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영민 교수나 유재복 해설위원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네. 아니겠습니까? 사망률도 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그 15일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대개 그런 그 집단 감염이 한번 크게 터지게 되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1, 2주 안에 위중증 환자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사망률로 반영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60대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연세 많은 분들의 그 확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상했던 일인데 그 증가세가 너무 가팔라서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9월 들어서는 하루에 25명,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요. 그리고 사망자도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치명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제 병상과 직결됩니다. 의료 인력, 의료 역량에 걸리는 부하, 그다음에 이제 병상 확보 이거에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경기도가 어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경기도는 이제 더 이상 그 중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그 전체적인 추세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망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책 마련 이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예.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영민 교수님, 그 위중증 환자 가운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현재 40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주로 심각한 폐렴에 의한 그 호흡기 계열의 이제 중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 지금 코로나19의 경우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더 많은 인력 또 장비도 필요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에크모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장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의 수급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시설보다도 보다 더 복잡한 설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등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중증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게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다 보니까 호흡기 계통 치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 관리를 위한 형태의 음악 격리 병실의 형식의 어떤 중환자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음악 격리 병실 형태의 중환자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다른 정책으로 그 일반 중환자실을 많이 비우고 그 안에 이제 임시 이제 그 그러니까 공기를 이제 배출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러한 코로나19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중환자실로 전환하는 작업들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달 중으로 병상 11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으로 병상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110개 정도의 이제 중증 병상은 큰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그 증가하고 있는 폭이 거의 하루에 한 3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아마 지난주 초나 지난주 중반 정도쯤에 이제 진단을 받았었을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분들이 위중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중반부터도 계속 하루에 한 300명 가까운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 중에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의 하루에 한 3, 4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늘어날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의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아마도 110명은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일부 환자들이 퇴원은 하겠지만 이런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빠른 진단을 통해서 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진단 검사 자체를 좀 늦게 받고 늦게 확진이 되는 경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와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이제 렘데시비르와 이제 이런 약제들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보급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저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렘데시비르의 어떤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됐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렘데시비르와 같은 치료 약제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령자들에게 이제 사용함으로써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도 평가를 하듯이 폭발적 확산은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상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또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